은평구 제3선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높이셨네요. 예, 아이고. 네. 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박유진 의원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문이 쓰여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 아마도 지금 시정 활동을 하고 있는 112분의 동료 의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천만 시민, 저희가 즐겨 쓰는 천만 주권자의 삶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관점으로 정말 애잔한 마음, 지극하게 사랑하면요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 이런 느낌 똑같이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질문에 시의회에서 이야기 될 만한 그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이었는지는 보는 시민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 눈높이에 맞는 소중한 40분 시간을 쓰기 위해서요 한 가지 전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 질문 모두 이 말 하나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요? 약속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 모두 다 우리가 시민분들에게 또 나아가 국민분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정치인이란 이름으로,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책임 대리인, 그리고 입법 노동자인 우리 모두의 각각의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가 약속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세상에 가장 믿기 어렵고 싫은 게 정치인의 약속이라고. 저희가 정치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될 가치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우리의 주권자분들, 시민분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한 건데요, 이건 사실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의 총리님도 직접 약속하셨던 민주당 정부 하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시민의 염원이다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소중한 가치의 순간이고 귀중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그대로 받아서 약속을 해주셨죠. 보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이거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예 AI로 출연하셔서 주민분들에게 직접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잠시 볼까요? 뿐만 아니라 은평구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어 지역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용산부터 고양 삼성까지 신분당선 서북부를 하루빨리 연결해서 은평을 도심과 맞닿은 경제권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은평구 세자역에서 여의도와 관악구 서울 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경전철도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은평구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불광동에서 부암동까지 이어지는 은평세길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
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보셨던 것처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우리 반드시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은평 세길도 꼭 하겠다. 서부 경천설도 이야기하셨죠. 자,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죠.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랑 회의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분들 모두 다 나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한 20km 정도 짓는 건데요. 1조 8천억 정도 든다고 하죠. 지금 현재 상태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예타 점검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단에서 구간별로 일정이 나와 있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 지금 저희가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노선 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가운데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이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용산에서 시작해서 저희 삼송까지 이어지는, 고양까지 이어지는 저 빨간 선입니다. 저 그림의 왼쪽에 파란 선 GTX가 보이시죠? 저희가 서울시가 이 BC 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언뜻 생각하면요, 저 GTX 파란 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빨간 선이 겹치는 구간은 같이 쓰면 경비가 절감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같이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배차 시간이 아주 길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 효용을 따져야 하는 BC 값에서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따로 아예 분리해서 저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길을 각자 건설하자는 것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는 1,000만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1,500만 경기도 주민분들에게까지 모두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막 면박주 윽박주로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시장님께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의 미팅을 했을 때도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 있는 노력을 하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와 또 해안 좀 경청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모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부탁드려 볼까요?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쪽 삼성 쪽에 지금 또 신도시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많은 노선이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정파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지금 대통령님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BC 값이 생각보다 이제 낮게 나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님 생각하시는 이 BC 값, 비용 효용 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관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금 전에 의원님 잠깐 언급하신 대로 이제 GTX 노선과 같이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BC 값을 좀 말하자면 좋게 호전시키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대심도로 밑에 건설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비용 효용성이 더 크다. 맞습니다. 참 시민들께서 들으면은 언뜻 납득하기 힘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서 지금 맞습니다. 재기획을 해서 예. 기재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와 논의 중인데 하여튼 지금 그 분위기를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썩 그렇게 맞습니다. 호의적인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예. 분위기를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약속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분들, 주권자가 원하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했던 우리의 약속에 대한 가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 또 각별하게 신분당선 서구부 연장은 너무나 많은 우리 주권자분들의 염원이잖아요. 시장님의 마지막 약속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자료도 받아보고 좀 들여다봤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이제 예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 BC 값을 떠나서 많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출근길, 퇴근길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천만 시민분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소중한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두 번째 본론 질문입니다. 자, 세계기관 콜센터 직영화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 두 번째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저기 아래줄에 써 있죠. 세계 기관에 대해서는 이 콜센터 분들은 직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결의를 했어요. 어떤 기관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냐면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이 세 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세 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이 하는 일은 업무의 특성상, 비중상 이것은 해당 세 개 기관이 직고용을 통해서 계속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아랫줄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청년 고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 줄에 보셨던 저 마지막 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고용 지침을 내려주면서 하나 더 언급을 뭘 했냐면요. 세계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할 때 이 취업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 채용을 하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기관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룰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아니 저 콜센터 저 세계기관의 콜센터 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일까? 지금 선호하는 일자리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놀라실 텐데요. 따로 시장님께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세계 기간에 11년 차, 10년이 훨씬 넘은 거죠. 11년 차 콜센터 일하시는 우리의 시민, 우리의 노동자, 콜센터 11년 차 가장 전문가인 그분들의 한 달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예, 이런 정보는 매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안의 특성상 굳이 언급을 하자면 11년 차 저숙련된 전문 콜센터 노동자 한 분의 한 달 실수령액이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인센티브 이런 거 다 포함했던 비용입니다. 물론 세우긴 합니다만 220만 원 어떤 숫자인가요?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저 빨간 줄 보이시죠? 시급, 월급 합하면요. 우리나라 한 달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어떤 일자리에 눈높이일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저렇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때 아예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까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시장님께 그 노조에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질의를 해요. 너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의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 저기 보이시죠?
SH공사 이제 세계기관 대표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콜센터 직영 전환에 관해서 노사협의에 관련되는 거 추진해야 된다고 찬성하셨죠, 시장님께서. 한 번 더 나가서 저기 써 있죠. 이미 결정한 콜센터 직영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다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가치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속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회고 또 법을 다루고 있는 시장님이니까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시간이 부족하므로 요약해서 답변만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게 서울시가 검토해서 세계기관 직고용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민원 처리에 관련된 법률 매우 중요합니다. 저게 첫 줄이 중요한데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민원이란 정의 자체가 애당초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저 민원을 해결하거나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인 거죠. 맞습니까, 시장님? 네. 민원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저기 써 있죠. 행정기관이란 다음에 자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행정기관으로 인정됩니다. 하나 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저 기관들.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 두 군데가 있고요, 저 아랫줄에 있는 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있는 곳 한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이참에 한번 우리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출자 출연 기관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어떤 거냐면, 뭐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우리가 말했던 TBS 미디어재단, 뭐 에너지공단, 시립교양학단, 이런 기관들이 모두 26개가 출자 출연 기관인데요. 그 중에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행정기관이 중요하잖아요. 행정기관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속하는 거고요. 교통공사와 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공사로서, 지방공기업에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행정기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장님은 공사의 설립 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권한을 명령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 출자출연법에서도 써있죠. 자치단체 장이 마땅히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즉, 이 대목에서 왜 이 설명을 드린 거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 기관, 신용보증재단, SH공사, 교통공사, 이 세 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은 꼭 집어서 마땅히 직고용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살펴본 것 같은 법적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법적 근거, 어떤 근거에서 출발한다고요? 민원은요, 행정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개 기관 노동자 콜센터 분들은 어떤 처지라고요? 그 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 위탁을 받은 용역업체 소속의 처우에 있는 거죠. 즉, 용역회사의 정직원이긴 합니다만 그 용역회사 자체가 말 그대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행정기관원이 아닌 거죠. 행정기관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느끼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0년 정도 다 용역을 줘서 일 잘 진행되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경비 절감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굳이 이걸 직고용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잖아요. 왜 그 행정기관의 소속이어야만
제대로 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예 그냥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번 볼게요. 교통공사로 전화 오죠. 지금 여성 승객분인데요.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 보여요. 4시 34분에 접수가 됩니다. 의식이 없어 보여. 심각하죠. 만약에 정말 그 전철 안에서 사망이라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민원인, 상담사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저게 실제로 어떻게 저렇게 이제 접수를 받잖아요. 저 심각해 보이는 저 민원 어떻게 해결됐을까? 4시 34분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굳이 우리 슬펐던 작년의 참사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접수가 됐어요.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저 고객센터 처리 보이죠? 5시 13분에 당산역에 가서야 네, 토사물 치웠고요. 119 불렀고요. 처리됐습니다. 지금 저 2장으로 몇 줄 적어 보이니까 그냥 간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산역 접수하고 충동역 접수하고 시청역 갔다가 을지로 했구마다 계속 콜센터 전화합니다. 왜요? 해결을 행정기관원 공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1년에 거의 1조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교통공사분들 모두 다 지하철에 인원이 넉넉할까요? 아닙니다. 지하철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굳이 공사의 직원분들이 저 시급해 보이는 콜센터 연락을 받고도 싫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4시 34분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요. 5시 13분에 가서야, 당산역에 가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30분, 40분 동안 정말로 그 시민이 사망에 이르기라도 했다고 하면 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이겠습니까?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좀 보시면 조금 소름 돋을 겁니다. 지금 칼과 작은 흉기를 쇼핑백에서 잠시 꺼내는 신용을 했는데 정도로 투철하게 신고가 들어와요. 언제라고요? 5시 23분에 접수가 됩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은 저런 긴 내용을 공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리 권한이 없거든요. 저 문제를 받아서 공사분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6시 13분에 명일역에 가서야 종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건 CCTV를 봤는데 화질이 구려서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사안은 끔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느껴지겠죠. 하나 더 볼게요. 자, 써있죠. 쌍문역에서 미아사거리 가는 단전에 따른 4호선이 잠깐 지연이 됐어요. 저기 써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관련된 민원이 그 순간 몇 건이 왔다고요? 321건이 접수합니다. 시민분들은 미쳐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콜센터 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 노동의 강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톡을 용역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안내톡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따지는데 상담원분들은 보낸 내용이 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보이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재단의 고유 업무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줄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재단 직원 전산에는 어느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볼 수 있지만 그걸 정작 상담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직원은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요. 듣는 말들은 고객에게 이런 타박들을 늘 저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알고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신용보증재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하루에 100통을 받아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시장님 의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뭐 충분히 100% 이해를 했고요. 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문제라든가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거의 10여 년 가까이 찬반 논쟁이 있어 왔던 주제입니다. 지금 의원님 굉장히 논리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사례까지 발굴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뭐 당장이라도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 이 주제가 꽤 오랜 동안 사회적인 어떤 그 화두로 등장한 이후에 청년 취업난을 배경으로 해서 뭐 공정성 문제라든가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가 시각을 달리하는 사회적인 논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또 제가 가끔 뭐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지금 전개하신 논리처럼 뭐 민원이다 이런 그 근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과연 비슷하거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 민간에 있다고 해서 이런 그 변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공공부문에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기회가 더 주어지는 그런 불균형도 분명히 그 찬반 논쟁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개개의 그 기업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노사 전 전문가 노와 사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과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고용 형태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짧게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어쨌든 저렇게 노사전이라고 말씀하셨던 협의기구체를 구성하라고 가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협의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건 당장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하시는 그건 거죠? 해야죠. 예, 좋습니다. 네. 또 하신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각 업무의 특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되 아시다시피 투자 출연 기관이 저희 직계 조직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규정을 적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지휘 통솔하기보다는 감시 감독을 하는 맞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는 할 수 있겠죠. 조속한 시일 내에 의논을 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달라 그런 취지의 동료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의원님도 질문 모두의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 시민들의 행복 증진 이런 쪽에 한 분 한 분의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셨던 것처럼 제가 들어와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여긴 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은 언급 안 하셨습니다만은 120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3, 4년 전에 만들 때의 고용 형태와 지금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초우가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 본청에 2개층을 내서 쓸게 배려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시 공무원들은 바깥에 별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본관관 건물에 120 다산콜센터 직원들을 근무를 시키면서 당신들 하는 일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강조를 해서 부탁을 드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시정을 시작하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만족도죠. 모든 판단 기준은 시민들의 만족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가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고 분명히 진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하는 만족도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늘고 있다 하는 충격적인 평가 결과를 접하고, 과연 정규직화하고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리는 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만, 이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바라는 바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아주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막상 그 해당 투자 출연 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고객, 다시 말해서 시민 고객들께 최대한의 편의와 그리고 그 이용을 하셨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제고해 드리느냐, 이게 아마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고요. 종합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방향입니다. 이거 하나를 꼭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천만 시민 여러분, 주권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세계 기관의 콜센터를 직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서울시의 결정이 어떤 의미냐면요. 흔히들 이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10년간 전화 받았던 분들은 그 즉시 정규직 직원이 되면서 동일한 월급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220만 원 11년 차 노동자가 받고 있는 월급 말씀드렸죠. 별도의 임금 테이블로 그 임금 테이블 별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직군 하나, 무기계약직 같은 형태부터 풀 수 있는 해법들은 많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비용 크게 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외주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사의 수익이 보장되어서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 적용해야 된다는 걸 겨우 만들어낼 정도로 열악한 조건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용역사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관의 직고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 비용 이상만큼 값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세계기관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자료조사를 다시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정리, 비용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직고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퀄리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민원의 법적 정의상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만이 그 민원에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 많은 콜센터 분들이 힘들어하고 시민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낮다고 느끼냐면 이걸 해결해야 될 직원들을 찾느라고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원으로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권한이 받은 민원에 대한 즉시 해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된 정보만으로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의 불만이 쌓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고 있고 노동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기관 직고용 콜센터 분들의 직고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분들이 월급이 2배, 3배 올라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첫 번째,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일 때 안정적인 책임 있는 민원 해결을 정말로 할 수 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일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기관 콜센터 분들 모두 다시 이제 올해 또 내년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회사의 정직원이라고는 합니다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고용 안정성인 거죠. 이 대목에서 지금 세계기관 합해서 콜센터 분들이 모두 한 12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 이 120여 명의 근 10년 차에 숙련된 콜센터 분들은요, 인력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요, 쏟아지는 업무량과 다뤄야 되는 전문 지식이요,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각 부서가 어떤 특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기적인 결합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미 콜센터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10년간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2년 재계약 조건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거나 해고가 되잖아요. 대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 220, 초봉은 190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저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지원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꼭 집어서 세계기관 콜센터 분들은 직영화가 맞다. 서울시가 말한 답변입니다. 시장님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되는 고통에
자기가 10년 넘게 쌓아왔던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아픔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이건 시장님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용 크게 늘지 않고요. 두 번째, 대국민 서비스의 퀄리티가 확연히 올라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민의 서비스 퀄리티가 낮춰졌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가 지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꼭 필요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6분이 남았는데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싶습니다. 제가 좀 잠깐 한 말씀은 드려야 네, 되겠는데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늘지 않는다 그러시는데 그건 초기에만 그렇습니다. 이제 막상 달라지면 그 다음부터 또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는 맞습니다. 측면이 있죠. 근데 그 비용은요, 예, 그다음에- 용역 조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인건비와 수익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네, 저희가 다 자료 조사를 해봤거든요. 시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길 그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우는 개선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액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려면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처우는 개선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직고용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저하고 예, 생각이 좀 다른 시장님, 것도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협의하라고 노사전 네. 협의체가 있으니까요. 꼭 하시길 바라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결단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 남았습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1월 13일 보도예요. 1월 10일 오후 5시 15분 정무부 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시민 이태원 이제 녹사평역에 있었던 시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 협의회 대표님, 부대표님을 만나서 10분 가량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추모 공간에 관련된 구체적인 노 없었던 거 전해졌다, 이렇게. 네, 시간이 4분 남아서요. 시장님 그냥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유가족 분들 제가 다 만나 뵀거든요. 설명 다 소상히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더 자주 만나고 싶으셨을 테고 더 자주 만나 뵙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원하시고 계실 테고요. 안타깝지만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면담, 진정한 의미의 만남 같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느끼고 유가족 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유가족 분들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서울시민 1000만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무한 책임을 약속하셨던 시장님으로서 부디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그건 물론이고요.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예, 두 오해를 하고 번째. 계시는데 두 번째 시장님 요 질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저걸 띄워놓은 거 보니까 마치 뭐 형식적인 면담을 했다. 아닙니다. 이런 제가 취지신 유가족 것 분들과 다 같은데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저거는 들었는데 시장님 3분밖에 안 남아서 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협상 주체가 행안부라서 그걸 맺어드린 겁니다. 예, 저 그 자리가. 설명도 들었어요. 저기 써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를 소개해 준 걸로 알려져 있다. 기사에 잘 그리고 나와 있죠. 그동안에 저하고 만남이 안 된 게 끊임없이 만나 뵙자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요 어떻게 말씀은 들으셨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예, 시장님 그 말씀은 예,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차례 뵙자고 했고요. 되도록이면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해서 행안부 장관님이나 총리와 함께라도 뵙자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러 시장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네. 뭐라고 공식 발언을 하셨냐면 나는 유가족 대표자들과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고자 했다. 그러나 그쪽에서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미루신 거죠. 거절했다기보다.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발언이라고 아니, 생각하고요. 이 저는 내용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도 얘기했고요. 이 직접도 내용은 얘기했습니다.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요. 아이, 그럼요. 결론 이겁니다. 2분 남았거든요. 시장님, 잘못 알고 유가족 계세요. 분들이 원하시는 합동 분향소 설치해 주는 게 서울시의 의무일 텐데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합동 분향소는 어디인가요? 분명히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 없이 서울광장에 만드신 분향소는 자진 철거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논의도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셔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기- 1분 40초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아마도 상식적인 국민분들, 시민분들은 이런 질문을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설치돼서 철거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지금 설치된 그 장소가요, 영정도 없이 꽃만 덩그라니 있는, 꽉 차 있는, 대통령이 매일 출근했던 그 장소 그대로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유가족 지금 현재 있는 분향소가 이를테면 서울시청 시장실에 설치됐거나 멀쩡하게 업무 보고 있는데 무단으로 들어가서 설치됐다고 하면 그 말씀이 100번 양보해서도 맞는 거죠. 근데 어떤 상식적인 질문이 있는 거냐? 나라가 영정도 없는 곳에 설치한 그 장소 비슷합니다. 영정도 없는 나라가 설치한 곳은 합법이고 유가족이 그 자리에 비슷한 곳에 설치한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근거가 대간절 어디에 있는 거죠? 그건 상식적인 문제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지역은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확보돼야 되는 장소로 분류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첫째는. 확보되는 장소에 두 번째는 나라가 영정도 없이 세운 것은 왜 멀쩡한 거죠? 그건 왜 합법인 거죠? 나라가 세우니까 합법인 건가? 어느 지역이든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나 정부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면 그런 논쟁이 불거질 일이 없죠. 저는 지금 시장님 말씀은요, 정말이지 행정 편의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나라가 영정도 없이 세웠던 장소와 지금 장소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시장을 하셔도 저렇게 미리 협의 결정적으로요? 없이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